근데 사실 이제 중국이 1대1로라는 것이 이제 독일 또는 프랑스 이런 언론을 이렇게 보면요. 1대1로라는 것이 중국의 패권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중국 패권주의예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로 그러니까 가장한 패권주의죠. 근데 이제까지는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세우면서 소위 인권 정치를 해왔잖아요. 이라크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벵글라데시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항상 민주주의적 질서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뿐이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다른 국가에 대한 점령이라든가 무슨 지배 의지가 없다. 이런 것이 미국이 세계의 소위 경찰국가 내지는 초강대국으로서 해왔던 정책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유럽에서도 자꾸 부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유럽 공동체가 단순하게 정치 경제적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군사 공동체라는 것은 미국을 배제한 군사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당장 핵무장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인 세계 질서를 내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라는 이 소위 스트롱맨의 등장으로 인해서 한 사람 등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들으면 미국은 원래 그랬어. 가면이 지금 벗겨진 것일 뿐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스트롱맨이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나타나는 여파는 너무나 이게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가 여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하버드 대학교 야스자 뭉크 같은 사람은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친미파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친미파의 지식인들은 뭐냐면 미국은 시스템이 작동하는 나라이지 인물에 의해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그거는 원래 법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법이 지배하는 것이지 인물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강력한 신권위주의적인 독재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제가 돌아가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신권위주의를 우려하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그래도 최상의 제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류가 발전시킨 두 번째로 좋은 차선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까도 이야기된 건 유럽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력이 있고 저항력이 있지 않을까? 미국의 근본적인 그래도 제도는 바뀌지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으로 이게 민주 제도뿐이 아니라 민주 정치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위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꼭 지금 신권위주의만이 아니고 현재의 지금 흐름을 그 하라리 사피엔스 쓴 역사학자가 이제 인류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핵전쟁. 지금 그걸 말씀했지만 핵도 이게 지금 나가는 시기 분위기에서는 지금 핵무장 유럽에서 다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핵 감축이 아니라 역으로 그런 그러니까 여하튼 하라리는 핵전쟁 위험이 현존하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 우리도 지금 통도이지만 근데 트럼프가 바로 탈퇴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반기문 총장의 제일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그거 만든 건데 하여튼 이거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우리 선진국이랄까 리딩 국가들이 대처하지 못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백이 전 말씀했었나 그 기술의 발달에 이제 AI를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인간을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말이지. 어떤 그런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모색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세 가지를 인류 문명의 저걸로 했는데 거기서 우선 인류 문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이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핵 문제는 현존하는 문제인데 이거를 민주국가든 비민주국가든 하여튼 합리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하신 바처럼 신권위주의의 이 리더라는 자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무책임하고
전혀 어떤 방향 제시도 못하는데 이제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뭐 굳이 덧붙이자면 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그 국가가 미국의 리더십이 정말 책임을 느끼는 그런 나라라면은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지금 저 유 교수님 지적하신 거. 네. 거기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해킹이라든가 지금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느 날 갑자기 세계 디지털 브레이크다운 그런 사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앞으로 이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한다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전혀 오글거리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핵전쟁 가능성도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정말 우리로서는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그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로 핵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은 진짜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아무튼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유럽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럽의 보건 리질리언스 말씀하셨는데 전 요번에 그 월드컵 보면서 그 월드컵 프랑스가 우승했잖아요. 그 우승해가지고 뭐 난리가 났죠. 제가 이제 98년에 파리 그때 본 모습이 이제 재현이 20년 만에 똑같이 재현이었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승한 그날 저녁에 밤에 샹젤리제에서 수없이 많은 정도 샹젤리제에 모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폭동을 변하는 거예요. 바로.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망리오 파리 외곽에 사는 그 흑인, 아랍치 그 젊은 애들이 결국은 방어와 약탈까지 가고 자동차 분실로 그런 사태가 그날 발생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유럽이 안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프랑스가 그걸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경우도 보면 지금 AFD가 이번에 제 3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연정 구성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어요. 근데 지금 난민 문제 때문에 최근에 또 한 번 위기를 또 겪었고, 그래서 유럽 대륙 쪽에서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독일도 그렇고 지금 이태리는 이미 그 정권 들어섰고 넘어갔죠. 오스트리아 넘어갔고 뭐 헝가리 뭐 또 어디입니까? 폴란드 넘어갔고. 그래서 유럽도 뭐 레질리언스를 믿긴 하지만 유럽의 그런 걸 믿긴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잠깐 얘기를 딴데,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저는 사실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 리버럴의 가치에 대한 여전히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믿는 편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사실 지금 2003년에 이라크 전쟁 터졌을 때 중동을 다니다 보면 99% 반미였어요. 누구를 만나도. 침략자다. 쟤네들 항상 더블 스탠다드 갖고 말로는 민주주의 하면서 와가지고 아부그라이 감옥 사건 같은 거 일으킵니다.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를 뭐 민주화시키냐 이거였거든요. 최근에 미국이 이제 오바마 이후부터 완전히 공백 상태로 쫙 빼니까 그 자리를 메우는 게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무슨 민주주의나 가치 얘기 안 하고 들어오고,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 지난 7년 동안 40만이 죽었고 난민 530만에 700만 IDP가 생겼는데 끝도 없이 지켜주고. 그러니까 아랍의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차피 우리에게 뭔가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의 질서를 구축해 줄 거면 차라리 미국이 낫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중동 일대 혼란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시리아 난민이라든지 아까 섭사하라 이런 난민들이 유럽으로 올라가고, 또 그것이 그 자꾸 퍼지면서 미국이나 이런 데 이제 근본적인 위기감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동부의 그런 극우주의자들이 나오면서 하는 건 굉장히 본능적인 대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비저너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격벽치고 막아버리고 굉장히 이슬라모포비아 선언하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쪽은 더 소위 러시아의 비호를 받는 권위주의나 그런 세력들, IS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너처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낮추고 새로운 유럽의 가치를 찾아 나가자고 하는 게 나와줘야 되는 시점이고,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완전히 포기할 때냐?
기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섞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 진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게 이제 러시아 형태나 터키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브렉시트도 그냥 경제 문제잖아요. 경제. 그러니까 이게 다 경제가 무너질 때, 경제가 나빠질 때에 그런 놈들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기는 거고. 아까 러시아 말씀하셨지만 러시아는 옐친이 그놈의 민주주의 한답시고 GDP가 51%가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평균 연령이 50세로 떨어지고 무슨 전부 다 알코올 중독되고 그러니까는 야 저놈보다는 그래서 푸틴이 나와가지고 7년 동안 10%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영웅이 된 거지.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경제가 무너지면은 이게 그리고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막리오가 그 사람들이 차별당한다고 해서 막리오가 생기는 거고 이게 다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중동에서 거기 있지. 자꾸 굶어 죽는데 어떻게 있어? 내 고향이라도. 근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가 그럼 뭔가 근본적인 벽에 부딪힌 거냐 지금. 응? 더 이상 성장 안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그 성장의 이 열매가 과시 골고루 가느냐에 사실 그게 모든 걸 결정할 거예요. 그거가 결정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분위기는 완전히 꺾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러니까 다 잡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뭐 그래 바보 경제가 문제야. 뭐 이게 여전히 통하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데 유럽에서 난민에 대해서 가장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는 국가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뭐 실업률이 가장 낮고 고용 지표도 상당히 좋고 제가 이제 뭐 최저임금 문제에 관련돼서 칼럼을 쓰다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제도를 갖다가 도입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예. 우리나라는 88년에 도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도입을 안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이 그렇게 이제 뭐냐면 난민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보충을 하겠다 이러는 입장에서 메르켈이 이제 포용 정책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보수 연정을 해왔던 소위 체수라는 이 소위 기민당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에른의 기사당이 이 소위 말하는 내무부 장관이 뭐 반발하고 그러다가 메르켈이 과연 총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갔다가 간신히 봉합이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지금 터지고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전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이탈리아 문제 생겼죠. 오스트리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나빠지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극우적인 신권위주의가 등장할 수 있는 이 토양이 돼 있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과는 다른 모델이 이제 중국인데 중국은 경제적으로 잘 나가잖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고. 근데 과거에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떤 생각이었느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죠. 근데 미국이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면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더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강력한 모델을 보여준 게 지금 중국이고 중국이 지금 뭐 아프리카 대륙 들어가죠, 동남아시아 들어가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온갖 지원을 해서 사실 자원 확보하는데 착취 수준이잖아요. 거의 착취 수준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얘기했는데 사실 경제적으로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그러면 정말 한계 부딪힌 거냐 아니면 이런 신자유주의 말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성장 모델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중국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이 개혁하면서 사실 처음에 벤치마킹한 모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박정희 모델, 이광희 모델, 아니 대발 독재 모델인데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안정이 초기 단계에서 경제 개발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미 중국에서 학자들 사이에 신권위주의라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론적으로 만든 게 이제 왕후닝이죠, 지금. 그래서 왕후닝이 아무튼 뭐 정증호부터 그 다음에 후진타오 지금 시진핑까지 그 책사 노릇을 하면서 그 이론을 고도화시켰고, 그거의 현실 적용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중국몽,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하면서 시진핑을 종신 황제로 지금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됐건 일정한 수준까지는 중국식 그 가버넌스가 효과가 있는 측면은 사실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좀 롱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또 끌고 나갈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그 유효성, 효용성을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때 이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 베이징 컨센서스니 뭐 중국식 가버넌스니 이게 뭐 그 주목을 받았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대 기자는 혹시 한계가 있기를 바라는 거 아니세요? 바로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뉴스는 시진핑 그 황제 시황제 해가면서 이제 우상화 쪽으로 나간 거가 어제 오늘 뉴스에 말이죠.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이제 미국이 강하게 나오니까 미중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결국 경제 외교 잘못한 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되는 거는 난 이거 아주 반가운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제가 스튜핏 뭐 경제가 문제하는 거는 여기에도 이제 어플라이는 돼요. 적용은. 왜? 경제 그렇게 잘 나가는 중국이 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니까 이게 권력 구조 체제마저 조금 바뀌어야만 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아직 희망이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 뭐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도 되고, 근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안은, 그러니까 뭐 경제학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없죠. 열어야죠. 더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닫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놈들이 나와서 각 나라마다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국제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 이상한 좌파들 아니면 이상한 우파들만 나와가지고 극우국자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갖고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일방적으로만 이득만 취할 멀티안틀리즘을 중상주의만 하려고들 이제 다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많이 봤던 얘기들이란 말이야. 이거 어디로 가는지 이 조금만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글로 가려는 건데. 근데 지금 중국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야말로 등소평, 덩샤오핑만 그게 뭔 줄 알았던 사람 같고 나머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 시진핑은 완전히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말 일방적으로 중상주의 갖고 자기네만 저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항상 중국 저걸 볼 때 아까 이제 저 남중국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정말로 그 해양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바다는 영토가 아니라는 거야. 바다가 어떻게 영토냐? 그 바다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그 이제 자원 밑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쓰냐는 거지. 지금 자꾸 영해라고 그런다는 거야. 땅으로 생각을 한대, 영토로 중국은. 근데 저희도 지금 무슨 이상한 사고 방식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게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이홍장이 이제 우리나라 조선 보고 야 너희도 빨리 수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네가 못 지키고 조선을 딴 데다 뺏길까봐 그러면 야 뭐 빨리 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해놓으면 지네끼리 균형을 잡으니 그래서 막 조약을 맺으라고 그랬더니 그때 이제 영의정 이의원이 이제 피땀을 나는 이의원이 아니 근데 뭐 자꾸 조약을 맺으라는 게 무슨 소리냐? 조약을 좀 왜 맺느냐? 그랬더니 이홍장이 그랬대요. 야 나도 처음 좀 이상했대.
다시 와서 대포 빵빵 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됐지. 아니 또 그러고 나서 조약은 또 왜 맺냐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요. 그래 그럼 조약 맺자 그래서 조약을 맺어줬더니 놀랍게 바로 다음날 군대 다 철수하고 장사꾼 남겨놓고 선조사 몇 명 놓고 철수를 해버리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아편 전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아편 팔겠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항구를 더 열라는 거란 말이야. 와서 장사하자고. 근데 장사를 하다 보면 사실 1차 아편 전쟁 때 몇 개 열었더니 중국 사람들이 더 잘해갖고 영국 놈들이 자꾸 장사해도 져. 그러니까 2차 아편 전쟁 또 하고 이제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 무역을 통해서 해양 국가들이 무역을 통해서 이익이 된다. 영토는 오히려 차지할 생각을 안 했다. 골치만 아프니까. 그렇죠. 그랬던 거하고 이 중국 대륙이나 러시아 같은 놈들 그냥 땅 따먹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알아. 근데 땅 따먹기를 해서 뭐해 도대체 애가. 그게 몇 천만이 굶어 죽고 있는 나라는 땅 따먹어서 뭐에다 쓸 거야. 일본이 군국주의를 해갖고 땅 따먹기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훨씬 잘 살아. 그 땅 안 따먹고 장사만 해서. 중국이 그걸 몰라요. 중국이 이 바보들이 아직도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자기 시민들 보내갖고 거기서 땅 따먹고 유전도 내 거 만들고 이 광산도 내 거 만들고 해. 중국 학자들 다 중국의 경제학자 짜다오종 이런 북경대에 있는 우리나라에 자주 오는 친구 같은 사람이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유전 석유라는 거를 지가 유전을 확보해서 거기서 파내가지고 절대 이득이 그냥 스포트 마켓에 가서 국제시장에 가서 가장 쌀 때 사는 게 100% 낫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지네도 이제. 아니 근데 아무튼 뭐냐면 아직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학습들이 덜 된 것 같고 덜 된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 같이 그거를 제일 먼저 알아가지고 남한테 전쟁까지 하면서 어거지로 갖다가 부과를 해갖고 많은 이익을 받던 놈들까지도 이게 이런 바보 같은 지도자들이 나왔고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함재봉 이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럼 지금 신권위주의는 뭐 크게 우려할 게 못 되네요.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시행착오 뭐 이런 거에 경제 발전만 되는. 그게 문제는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 아니 안 되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경제 발전이 안 되면은 예. 아무리 자유주의 자유주의 이념과 가치를 불어넣어줘도 안 돼요. 예. 아이는 지금 트럼프 밑에서 미국 경제가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잘 나가고 그러니까 예. 이제는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잘 나갈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됩니다. 됐죠. 예.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잘 나갈 때. 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도 하잖아. 지네가 손해 보는 못 하는데 일단은 그게 안 와. 즉각적인 적이 안 오니까 아이러니야. 근데 그때 이제 12.6인가 이 박정희 저격 시대. 그때도 네. 중화공업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 푸틴도 지금 중국에 바로 지금 시진핑 저 무상화로부터 후퇴하는 식으로 푸틴도 지금 경제적으로 계속 좀 지금 뭐 그렇게 좋아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석유값이 떨어져.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시진핑이든 푸틴이든 이 사람들이 무슨 이상적으로 애국자, 민족주의자로 참 이 나라 발전시켜야겠다. 뭐 그러면은 난 뭐 10% 미만이고 90%는 아마 그놈들 뭐 다 자기 정권 잡고 권력 잡고 그거 유지하겠다 이런 욕망이 훨씬 더 클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소위 개발 독재의 한계가 확실히 있다면 그게 나타난다면 오히려 정치 체제마저도 좀 다시 종전식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가져봐요. 러시아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아까 이제 기후 변화 말씀하셨잖아요. 기후 변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러시아다. 시베리아의 동토에 가스와 석유, 예, 그게 없었더라면 푸틴 정권은 이미 몰락했죠. 그러니까 이제 푸틴의 관점에서 보면 세계의 유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과거에 미국이 중동에서 석유 자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똑같은 아마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관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값이 떨어지면은 러시아 경제는 사실 몰락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메르켈한테 가가지고 너네들 이제 러시아로부터 가스 받지 말아라. 무슨 공동 개발하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사실 신권의지를 완전히 정치적인 관점에서만 볼 수 없는 건 사실이죠. 끝으로 우리 국내의 문제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신권위주의를 우리는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우스갯거리로 많이 이야기하죠. 트럼프 웃기는 놈 나오고 말이야, 시진핑 나오고 말이지, 또 밑으로 갔더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살지만 두테르테도 있고, 옆을 보니까 이제 아베가 흉내 내려고 그러다가 쟤는 거꾸러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난 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제 2016년, 17년 촛불혁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여전히 이제 뭐 갈리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좀 민주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진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권위주의가 우리나라의 문제는 아니라고들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향이 좀 위험한 것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